오늘도 지금 이제 옛날 멤버들이 있고요. 여기 뉴페이스가 또 오셨습니다. 우리 취재 인싸 권수경 기자 자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별명 마음에 드세요? 어떻게? 실제로는 아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싸라는 별명을 주셨는데 아싸 같은 인싸, 인싸 같은 아싸입니다. 네. 잠깐만요.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못 참고 나온 그런 웃음 맞죠? 죄송합니다. 아니, 아주 적나라하게. 비웃음은 아니겠습니다. 아니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좀 자세히 해줘야 되는데 인사를 모르는 분이 또 계실 줄 모르겠어요. 아니 잠깐만요. 인싸 뭔지 아세요? 감상하제님. 인사이트. 인사이트. 나는 인사이트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셨군요. 통찰력 있는 기자. 그걸 인사이트. 설명이 더 필요하네. 새로운 해석이 그렇죠. 좋네요. 원래 그럼 어떻게 또 생각하고 인사를? 인싸 좀 나댄다, 말이 많다, 시끄럽다, 이런 표현에 그 요즘 기자가 말입니다. 조금 그래야지 뭐 그럼 뭐 그렇습니까? 그래 입 꾹 닫고 있으면 기자도 아니지. 기자는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질문을 효과적으로. 그렇죠. 우리처럼 우리 질문 폭격기처럼 폭격으로 막 질문해. 제 분량이 얼마 없더라고요. 이제 결과물 보면 많이 잘려가지고 분량이 확보가 안 되는데 저는 최대한 희생해서 여러분들 한 30%씩 챙겨가지고 저는 10% 정도. 저기 아싸도 설명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싸는 아싸 아시나요 혹시? 아싸 알지 뭐. 아싸가오리 이런 거 아니에요? 카리스마 박은경 기자님이 좀 설명하세요. 아싸.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저는 좀 봐봐, 조용히 이거죠. 있어야 되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방에 조용한 카리스마였는데 말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 방송도 엄청 많이 자르고 박은경 토크쇼인 줄 알았다고 지인들이. 이게 세대 공감 토크가 되네요. 지금 인싸, 아싸 설명해 줬잖아요. 우리 방송이 이런 방송이구나.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네. 그렇죠. 자, 그럼 거침없는 기자들의 솔직담백한 취재 뒷얘기 대구 경북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대구시는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예산 6,6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지역 사회복지생활시설과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요양병원에 이어 정신병원에 대한 검사도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그 확진자 수가 계속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이것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우리 박 기자가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저는 그 고위험군에 들어가지 않은 그 무증상 감염자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사실 뭐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그 뭐 복지시설, 뭐 요양원 이쪽을 주로 하잖아요. 근데 전 취재를 하다 보니까 무증상 감염자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잠재적 전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의 경우에도 음식주점을 중심으로 지금 맞아요. 이제 3월 중순부터 계속 퍼지고 있는데 그 음식주점을 다녀갔던 세무서 직원들이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그분들도 사실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여기를 다녀갔는데 혹시나 싶어서 불안해서. 왜냐하면 네. 그 대면 업무를 그러니까 민원인들을 이렇게 이제 접촉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분들을 조사를 했는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고 해외 입국자들도 그렇고 자기네들은 증상이 없다. 뭐 해외 입국자도 그렇고 접촉자도 그렇고 괜찮다 아니다 하지만 막상 검사를 해보면 양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최근에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도 지금 계속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탄이 신천지, 그리고 2탄이 콜센터, 그리고 이제 3탄이라고 보는 게 요양시설, 이렇게 노인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또 뒷얘기를 풀어보면은 권영진 시장이 계속 정례 브리핑을 이어갔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럼 대구만이라도 이렇게 전수조사할 대상들을 사실 사유 약방문식으로 그러니까 터지니까 가서 전수조사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집단들을 좀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대구시장의 말은 워낙 초반에 확진자가 많이 불어나는 바람에 그쪽에 역량을 투입하면서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막 하기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요양시설 말고 지금 간병인이 빠졌습니다. 사실 간병인을 했었어야 되는 이유는 요양병원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감염되는 원인으로서는 그러니까 간병인이 많이 꼽혔었는데 네. 간병인을 뺐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간병인, 그러니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고 뒤늦게 포함이 됐네요. 그렇죠. 역시 또 땜질식으로 이어가고 한발 있는데 느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비난을 이렇게 많이 받는 이유인 것도 같고요. 피해 지원도 이제 속속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가 뭐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뭐 지방세 감면해준다, 뭐 임대료 감면해준다, 많은 네. 얘기가 나왔죠. 그다음 또 법인 사업자에 대한 주민세. 그래서 이 법인세, 주민세를 감면해준다는 것은 당장에 드러나는 효과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지금 당장 직원들에게 봉급을 못 줄 입장인데 그런 것 정도로 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네. 실제 효과가 있다면은 임대인이 임차료를 50% 깎아준다든가 아니면 한 3개월 동안 안 받는다든가 실제로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소상공인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또 지역을 특별재난지구로 대구 경북 네. 뭐 봉화 경산 청도 이렇게 정해서 50%씩 감면을 해주니까 이런 효과는 이제 연말 돼야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당장 이제 뭐 기본 재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나중에 스테이크 사준다는 것보다 당장 배고플 때 라면 사주는 사람이 고맙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심리 상태도 좀 알아주시고 좀 정책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시급한 게 긴급 생계 지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지금 막 지자체들에서 내놓는 게 뭐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막 이렇게 되게 막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우와 싶을 정도로 뭔가를 내놓고 있지만 버블 거품이 많아요. 네, 그 지방세라고 해봤자 지금 당장 뭐 주민세 뭐 이 정도 5, 6만 원 이 정도 선밖에 안 돼서 당장 굶어 죽게 0.4%가 안 생겼다는데 되는데. 주민세 그 지방세 뭐 이렇게 되게 막 거창해 보이지만 그런 거 한 5, 6만 원 이렇게 감면해주고 전기세 감면해준다고 하고 통신비 지원해준다고 하고 뭐 농기계 임대료 깎아준다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해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물론 좋습니다만 너무 본질에서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사실 저는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긴급 생계 지원금, 뭐 긴급 생계 지자체별로 뭐 조금 다르게 지칭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긴급이잖아요. 긴급. 근데 뭐 지금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냐, 보편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저는 그냥 빨리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생계를 위해서 빨리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불만은 어디서든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근로자들도 되게 힘들어하지만 단적으로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면 배달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타격이 그나마 좀 덜한 오히려 호황이죠. 그렇게 네. 매출이 늘어났다는 네, 것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이 월 300을 버는 뭐 3인 가족의 가장이 있다고 치고 이분이랑 올 1월에 빚 5억을 내가지고 카페를 차린 주인이 있다고 치면 근데 이분은 빚 5억을 냈잖아요. 월 갚아야 되는 대출금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그리고 직원을 썼으니까 직원에 대한 임금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내놓고 있는 기준들을 보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85% 이하는 뭐 주고 자영업자들은 연소득 뭐 3억이라고 해봤자 근데 자영업자들 실제로 매출이 3억이지 따지고 보면 연수익이 순수익은 2천, 3천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분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분을 비교를 해보면 이 월 300만 원을 받는 배달하시는 분은 사실 손해가 없어요. 월급 그대로 받고. 근데 이분은 대상이 돼요. 중위소득 85% 이하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는 해당 안 돼요. 해당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올해부터 1월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소득을 증명할 그것도 없고 뭐 이래저래. 그러니까 피해는 누가 더 많이 받느냐고 따지면 분명히 후자가 확실하지만 기준에 따지면 어디서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빨리 그냥 줘라. 당장 굶어 죽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그게 더 맞다고 봐요. 말씀에 공감하는 게 언젠가 제가 그 삼중 시각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규범적 시각으로 정부는 기준만 세워놓고 선별적으로 갈까 보편적으로 갈까 이거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고 현장에서는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난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해당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배달업은 저렇게 호황인데 쟤네는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카페업은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 박 기자가 요거 한번 취재해가지고 극과 극인 사례를 취재 한번 하시고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그 뒷얘기를 좀 털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선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보여주는 것이 행정에 좀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아니 라는 생각이 그렇다고 듭니다. 경기도처럼 모든 인구마다 10만 원씩 줄게. 그래도 뭐 2인 가구, 3인 가구 혼자서 10만 원, 2, 3만 원 받는다고 해서 큰 도움 안 되거든요. 네. 오히려 취약계층이나 절대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걸 빨리 파악해가지고 거기다 우선적으로 푸는 것이 맞다. 네. 오히려 생활이 괜찮은 사람은 2, 30만 안 받아도 괜찮거든요. 네,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순간에는 이게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잘 선별해서 느긋하게 조금 천천히 가는 것이 중요하냐 이걸 완급 조절을 정말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대구시가 타격을 입은 그거죠. 대구시는 좀 충분히 조사해가지고 제대로 지원해야 된다는 안전하게. 거고. 왜 경기도처럼 그렇게- 바로 10만 원씩 각자 뭐 두 당 이렇게 안 주고 쉽게 주면 되는데 그 방법을 안 하느냐 하는 것이 현재 또 다른 근데 정당에 진짜 어떻게 바랍니다. 하더라도 불만은 나올 수밖에. 저희가 아, 고용유지 지원금 뭐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근로자들을 돌아가면서 쉬게 하고 자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를 고용을 유지를 하자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1인 사업장은 1인 사업장은 근로자가 없잖아요. 혼자서 그 사람 이게 혼자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월급줄 형편이 안 돼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그래서 공감. 저는 그냥 긴급이니까 어. 긴급하게 좀 줬으면 좋겠다. 규범적 시각으로 그렇게 기준 아무리 세워놔도 상황적 시각으로 보면 틈새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틈새를 저희가 찾아내서 이 세상에 알리고 공론화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처음이라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네. 처음이라 대응이 이렇게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찾아가는 역할 좀 해야 네.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좀 검체 검사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우리 네. 박사장님. 예. 제가 사실 그 영남대학교 병원의 자원봉사를 이제 한 달 정도 했는데 전 처음부터 했는데 이것이 이제 17세 소년 문제가 되고 영대병원이 상당히 공경에 빠졌어요. 네. 저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봤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셨나요? 예. 아 그렇죠. 왜 12번이나 검체를 했는데 마지막에 검체가 양성 반응이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앞에 11번이 음성이었기 때문에 미결정이라고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영남대병원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잘못 판정을 하게 되면은 그 입원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입원비가 양성이 나오면은 정부에서 다 해주지만은 음성일 경우는 본인들이 다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소년이 정황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정황이 있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폐 CT 사진 같은 이런 것은 거의 뿌옇게 이렇게 진전된 3, 4일 만에 진전돼 가지고 완전히 코로나 현상 반응이 그대로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음성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 사망 후에 이 검체 채취했는 것은 정말 그 양성의 그런 징후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번 질병관리본부 거기 오송에다 보내는 거죠. 다시 그것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했는 거하고 한번 같이 검사를 맞춰보자 이렇게 했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조금 성급하게 그 내용을 발표한 게 있죠. 그 중요한 발표는 항상 의뢰했는 쪽하고 사전에 의뢰를 서로 맞춰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데 거기는 왜 그랬느냐 이래 해야 되는데 뭐 덜컥 이렇게 보고하면서 대구에서 그래 나왔다. 그러면 대구 영남대 병원이 17세 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여기 상급 종합병원이 5군데 있잖아요. 이 5군데 다 대구에 그 많은 검체 수가 전국에 거의 한 90%인데 네. 그때까지 이 신뢰성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쵸. 그런 신뢰가 되면 외국에서 아무래도 한국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드라이버 서류도 세계 최초라고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의심할 거 아니에요. 한국의 검체 조사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렇게 언론 없이 막 했는 것은 대구 그래서 의사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죠. 네. 그래서 의사회에서 이건 문제 있다. 정부가 빨리 네. 사과해라까지. 그 이후에 이제 다음 날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장 조사가 왔죠. 현장 조사 나오니까 깨끗하죠. 거의 한 대구에서 제일 많은 게 영남대 병원인데 한 5,000건이 넘었습니다. 5,700건 다른 그 검체는 딱 보면 이미 아마
그 우리 유전자 증폭 실험이잖아요. 그게 다 실험 결과가 정확하게 우리가 패시티 보듯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아무 다른 건 문제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오염이 됐다면 여러 건이 동시에 오염이 돼야지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만 오염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신뢰도는 없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하나 정도는 서로 오류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재해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해프닝까지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네, 검체 검사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경북 기자회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이제 고강도로 시행되고 있는데 잘 지켜지기도 하는데 아닌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많아요. 아. 많아요. 지금 벚꽃이 절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은 그냥 탁 트인 야외 공간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그래도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꽃구경만 하고 가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러다 더 길어지면 술도 마시고 그러다 보면 사실 여기에서 감염이 될 수 있는 우려는 얼마든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저기 경남의 창원 같은 경우에 군항제 네. 벚꽃축제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축제만 취소한 게 아니라 아예 못 들어가도록 벚꽃 명소들을 전부 다 바리케이트로 막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주를 주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경주 같은 경우는 벚꽃이 피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다.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찾는 곳이고 꽃이 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경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싶어서 전화를 이제 담당 그 부서로 전화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경주 같은 경우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남 창원에서 취재만 10년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군항제도 여러 번 갔었지만 진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 출입구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어떻게든 그 출입구만 막으면 충분히 그게 방어가 가능한데 경주 같은 경우는 물어보니까 아예 도시 전체를 진짜 열려 있어요. 봉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로변으로도 다 벚꽃이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게 현수막. 뭐 이제 뭐 이렇게 좀 거리두기 실천하자, 이 좀 구경 좀 자제해달라라는 현수막 달고 제가 얼마 전에 나가보니까 거기 이제 라바콘이라고 하죠. 그 꽃갈콘. 네네. 네. 꽃갈콘 1m 간격으로 진짜 도로 주요 벚꽃 명소에 주차할 만한 곳에 싹 깔아놨더라고요. 네. 1m가 어마어마하게 깔아놨습니다. 근데 그리고 야간 조명, 경관 조명도 다 껐어요. 근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안 오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담당자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막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오히려 의견을 아이디어를 구하는군요. 달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꽃 안 피게 그냥 약을 뿌려라. 농담삼아서 그렇게 극단적이야. 하긴 했지만 사실 각 지자체들이 관광객을 한 명이라도 더 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대책은 세워봤어도 관광객들을 오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그러네요. 대책은 사실상 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맡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곧 계약 앞두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스스로 시민분들께서 여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는 방법밖에 네. 정말 없습니다. 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에 지금은 이제 기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내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마음만은 좀 이렇게 까톡으로 좀 가까이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경북 기자회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지금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입니다. 이게 지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 우리 박 기자가 먼저 좀 짚어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되게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유럽 자체에서.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오히려 한국의 의료 수준이 이렇게 지금에서야 조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진짜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각 국가의 자세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조용히 죽인다. 일본에서는 조용히 죽길 바란다. 이거 카더라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단적으로 국가에서 대응하는 그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많은 걸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혼자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면 누구나 못하고 못하는 쪽이랑 또 비교하면 누구나 잘하는 것처럼 네. 이게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면 뭐 조금 그렇고 어떻게든 저희는 뭐 절대적으로 저희 국민들 그리고 뭐 방역당국 스스로가 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방역이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해외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들어오는 유학생이라든지 그런들 학생들 중에서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이 좀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될 것 네. 같아요. 사람으로 치면 이제 기초 체력이 다른 것처럼 국가 간에도 이 의료 체계나 이런 게 체력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권 기자 어떻게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를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나라에서 의료 민영화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고 인력을 줄이고 그게 지금 이렇게 터지는 것 같고요.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체계를 민영화 맡기지 않았거든요. 국가가 지금 끝까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말 대혼란이 발생했을 때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체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2주간 좀 자가격리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칙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유럽 국가, 특히 이탈리아 지금 사망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전문의 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준영 내과 전문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의사의 공보의사 권준영입니다. 먼저 그 최근 유럽 국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내하고 좀 비교해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특히 이탈리아의 사망자가 8,200명, 스페인이 4,800명, 프랑스가 1,700명이 넘었고 전체 환자에 대한 사망률도 스페인은 7%가 넘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1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5% 미만으로 유럽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사망률입니다. 이탈리아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유럽 국가 중 노령 인구가 가장 많고 초동 대처 미흡으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탈리아 의료 체계가 감당을 다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 주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특히나 그 후각과 미각이 둔화됐다. 이런 사례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최근 대구광역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는 확진 후 입원 대기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통한 조사를 하였는데 후각과 미각 상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일 수 있다는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3,191명 가운데 15.3%가 후각 또는 미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 가운데 12.1%가 후각을 잃었고 11.1%는 미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각과 미각 모두 이상이 있다고 답한 확진자는 7.9%였습니다. 외국 사례에서도 비슷한 소견들이 발표되었는데요. 갑자기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거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코로나19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특히 후각 상실증은 다른 증상 없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인 환자에서 나타났다며 이들이 숨겨진 바이러스 보균자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후각과 미각신경의 염증으로 인한 일시적 기능마비가 생긴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이 재감염에 대한 가능성, 또 공기 중에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걱정이 많거든요.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최근 공기 중 감염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주로 비말 감염에 의한 밀접 접촉자 간 감염이 주된 경로이고 공기 중 감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재감염보다는 재발에 무게를 더 두는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도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바이러스가 정식할 요건을 다시 갖추면 감염병이 재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에도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완치 후에도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재발과 재감염에 관한 결론을 이끌어낼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기에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또 기존의 국내의 그 확산 추세도 잘 잡아낸 것처럼, 꺾인 것처럼 그렇게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총선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4선 의원 2명이 맞붙은 수성 갑지역.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넘어온 미래통합당 주호영 후보가 5선 타이틀을 놓고 정면 대결을 펼칩니다. 자가격리자는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확진자만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되고 신고기간인 28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에도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지만 확진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거가 어떻게, 투표일 당일의 풍경도 어떻게 될지 지금 궁금한데요. 후보자 등록 현장에 우리 기자들도 갔었잖아요. 좀 분위기가 어땠어요? 다 마스크 끼고 후보자 등록 다 하고 그러던데 어땠습니까? 네. 근데 일단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선거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거는 당초부터 예상을 했었지만 실제로 시작이 되고 보니까 유권자뿐만이 아니라 후보자들 자체도 많이 조금 뭐 위축이 돼 있다고 할까요? 예년 같은 선거 분위기가 조금 안 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너무 코로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경북 같은 경우에 관련 이슈가 많았잖아요. 선거구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후보 등록 바로 전날 뭐 공천을 취소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맞아요. 그걸 전부 다 단신으로 처리하면서 제대로 이제 조금 보도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지금이라도 어쨌든 저희는 선거 체제로 전환을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정부는 꾸준히 더 이렇게 뭐 충실히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니까요. 네, 그래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선거를 꽤 많이 그래도 치렀었거든요. 대통령 선거 2번, 지방 선거도 2번인가 3번, 국회의원 선거도 2번, 꽤 많이 치렀었는데 물론 그게 이제 전부 다 제가 뭐 이렇게 경남 쪽에서 일을 하다가 이쪽에 와서는 선거가 처음이라서 그런 거지. 네. 여기는 원래 이런 건지. 네. 어쨌든 되게 시들시들했어요. 후보 등록 첫날에도 저희가 갔는데 사실 저는 9시에 땡 하면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왜냐하면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노출을 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적었다면 그래도 후보 등록하는 날에는 그 언론들에서도 많이 와가지고 많이 취재를 몰려가죠.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에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비추려고 후보들 자체에서도 오실 줄 알았는데 9시 땡 하고 2분 오셨나? 제가 경주 먼저 갔을 때는. 그리고 안 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언제 오시냐.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대요. 그냥 뭐 마감일 전에는 갈 건데 뭐 아직 정확하지 않다. 그렇다고 그 당시에 뭐 되게 열심히 여기저기로 다니시면서 그 당시에 선거 운동 중이셔서 등록을 못하러 오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선거 분위기가 많이 조금 시들해있다라는 걸 후보 등록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면서 조금 느꼈었습니다. 네. 우리 권 기자도 대구 쪽, 지금 동구 쪽 갔다 왔었죠? 네. 네, 저는 오히려 되게 현장에서는 선거 운동도 없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이 후보가 몇 면들을 좀 볼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뭘 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느껴지는 게, 제가 동구 후보자들, 수성구 후보자들을 봤는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3가지, 4가지들은 다 기본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SNS를, 네. 안 그래도 이번에는 학생들이 유권자로 포함이 되기도 했는데 네. 이렇게 비대면, 언택트를 넓혀가면서 뭔가 학생들에게 소통하고 그들에게 좀 자극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고민하고 있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하는 거 보고 이 코로나가 바꿔놓기도 했지만 위기를 또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SNS,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나를 알리려는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전자투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도입을 준비 중인 곳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안 그래도 미국과 러시아 등 뭐 7개 국가에서는 이렇게 실제로 블록체인 요즘 기술을 활용해서 네. 도입하려고 준비하거나 도입한 국가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온라인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에서 자체로 개발한 시스템도 있는 만큼 이것들을 조금 더 확대 개발해서 한번 온라인 투표를 해보자라는 움직임이 코로나 때문에 더 나오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온라인 투표까지만 그거는 이제 비밀 보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는 했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도입하기는 당장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직접 비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에서 온라인 하게 되면은 자기 의사 안에 다른 사람의 의사를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투표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지금 거소 투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가격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좀 애매한 게 많아요. 이거 사실 저희가 최초로 보도했던 거거든요. 저희가 보도하고 나서 다른 중앙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그 중앙선관위에서 확진자들에 대한 투표 방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염 우려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것 같으니까 뭐 투표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투표위원들, 그 거기에 이제 선거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뭐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아보니까 자가격리자는 사실상 지금 투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뭐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이제 뭐 우편 접수해가지고 투표 전날까지 우편으로 누구를 이제 투표를 하면 그게 투표 당일날 집계가 돼가지고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확진자들은 그러면 일단 거소투표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신고도 안 했고 우편으로 접수할 방법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확진자들처럼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병원에 그런 게 세워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각자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디다 그러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투표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법적으로도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옮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실상 지금 이제 4월 2일을 기준으로 2주간 자가격리면 투표 당일날 투표를 못해요. 그렇죠. 그 대상이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지만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정한 기본 권리인데 이거 코로나19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민 투표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이제 해외 거주하는 이제 교민들도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 2번 있고 또 총선도 2번 했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그 각 나라가 지금 박혀 있어서 우편의 이동에도 문제가 있고 투표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해외 각 그 영사관 이런 데서 애로사를 많이 그 호소를 하고 있대 외교부에. 예. 그래서 중국, 일본, 그 미국 정도는 현재 투표에 큰 무리 없이 그 해외에서 이렇게 하는데 딴 곳은 거의 한 100개국이 우리 교민들이 못하게 되는 그래서 그 인원이 한 17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가 정말 선거운동에 직격탄을 날린 사례도 있다고요. 네, 이 여파가 정말 만만치 않은 게 달서병에 나온 김용판 후보가 있는데 그 아내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네. 사실 이 배우자로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김용판 후보가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후보가 자가격리예요. 네, 8일까지 지금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네. 사실상 선거운동을 거의 못하게 됐는데 네. 이런 상황이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후보가 자가격리가 됐다라는 그 팩트만으로도 그 후보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 근데 진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주 쪽에서 사시는 분들도 경주 쪽에 누가 나오는지는 모르는 반면 김용판 후보는 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보다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공약까지 들여다보고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집에서 갇혀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거 있죠. 오히려 김 후보도 네.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전화를 해보면은 난 이거를 기회라고 오히려 생각을 한다.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다양한 SNS 를 소통 창구를 통해서.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확실히 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도 또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여러 사례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선거 운동 풍경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선관위 관계자 좀 연결해서 이번 선거에 대한 얘기 좀 자세히 얘기 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본격적으로 선거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요. 우리 지금 경북선관위 이민호 주무관이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이후의 일정들, 선거 당일까지 일정들 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예, 4월 2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고 4월 3일 선거의 명부가 확정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 4월 11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실시되고요. 4월 15일 선거일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금 투표 방식도 좀 달라졌는데 좀 뭐가 달라졌고 뭘 지켜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전 투표일 및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이제 발열 체크 결과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의 경우 별도의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소 투표 신고 기간인 3월 24일부터 3월 28일에 신고한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의 경우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소 투표 신고 기간 이후 또 확정된 유권자는 총 16개소의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이 좀 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예, 선관위에서는 4.15 총선 투표 참여 대국민 행동 수칙을 마련하여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투표소 가기 전 손 씻기, 신분증 마스크 준비하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소독 후 일회용 비닐 장갑 착용하기, 또 투표소 안팎에서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 두기, 불필요한 대화 자제하기, 그리고 발열 증상 등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후 보건소 방문하기 등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이제 선거구도 개편이 됐습니다.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획정 이후에 좀 달라진 선거구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조정된 선거구는 안동시 선거구가 안동시 예천군으로,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선거구가 상주시 문경시로, 영주 문경 예천 선거구가 영주시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으로, 그다음에 영덕 봉화 울진 선거구가 군위 의성 청송 영덕군으로 구역이 조정되었습니다. 선거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시행이 되는데 유권자가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사항들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이 준연동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50개 정당이 지금 등록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책 공약 알림위에서는 각 정당의 공약 및 정책을 확인할 수 있어서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유권자 여러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얘기나 못다한 얘기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죠. 예,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내 한 표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아무런 기준 없이 선택하게 된다면 그 책임 또한 고스란히 유권자의 몫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그 사전 투표일이나 투표일에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선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코로나19가 대구 경북을 덮쳤지만 지혜롭게 잘 이겨내면서 투표도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 먼저 하실까요? 우리 네, 뉴페이스부터 하겠습니다. 네, 영화 명대사이기도 한데요. 요 말을 찾았습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라고 한 줄 평을 좀 하고 싶은데요. 코로나의 여파로 그렇고 우리가 늘 때 되면 했던 것들이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계약도 그렇고 선거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늘 방법을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찾고 적용해보고 그걸 또 수정해가는 과정이 사회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그 시점,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문구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네, 조용한 카리스마 박 기자님. 저는 투표로 보여줍시다. 스스로를 위해서 투표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늘 이제 저희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불만들이 늘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뭐나 정부나 이런 지자체에서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시면 투표에 참여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포기해서 놓아두지 말고 그냥 그렇게 놓아두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참여를 해서 내 의견을 개진을 하는 게 그 첫걸음이 저는 투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서 올해 총선 꼭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성아재님 한 줄 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이번 선거는 나라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찍어야 된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유권자도 힘내고
또한 후보자도 힘낼 수 있도록 지지도 해주고 비판도 하고 그리고 찍을 때는 정말 나라와 내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찍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선거를 아우르려니까 한준평이 쉽지 않은데 그냥 저는 종합할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투표를 하고 두 분의 얘기를 좀 종합하고 그리고 또 답을 찾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대구 경북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솔직담백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